네, 안녕하세요. 방금, 락강의 정신분석, 정신병 편, 이제 2-1편을 끝내고, 2-2편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없이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 녹음했던 것들 보면, 정말로, 정말 쓸데없이, 제가 잡담한 것들도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일단은 그래도 이 수업 안에서의 잡담을 하더라도요, 가지를 좀 뻗어 나가더라도, 이 수업 안에 있는 내용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은유 생산 능력의 견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챕터는요, 자, 은유 생산 능력 견여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유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죠? 정신병자는 결국 언어의 본질적 구조를 습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적 구조를 습득할 수 없다는 사실은 결국 새로운 은유를 창조해낼 수 없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람들은 왜 똑같은 기존에 있었던 단어를 재의미화할 수 있거든요. 은유법을 통해 가지고요. 근데 정신병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 은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유법을 사용할 수는, 그러니까 자, 근데 바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 또 나오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용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 있죠. 우리가 시를 외우면 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모방해서 쓰는 건 가능한데, 정말로 새로운 은유를 고안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볼 때. 그러면 시 꼭 은유를 하고 살 필요가 있나?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은유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정신병자의 이러한 은유 능력의 그 결핍은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부권적인 은유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권적인 어떤 은유. 다시 얘기해서 이름, 명사, 금지로서의 아버지는 엄마를 지워버려야 되고 중화시키고 대체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와 자녀 사이에 전형적인 어떤 분리를 좀 시행해줘야 되는데 그 분리의 과정이 은유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권적인 은유는 거세 컴플렉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유아가 아버지의 요구와 위협으로 인해 엄마와의 주의상스를 포기해야 하는 그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부권적 은유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권적인 그 은유 자체를 창출할 수 없는 정신병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락강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갓 태어난 아기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전체 구조를 정리해보면 엄마와 같은 최초의 보호자의 세계 속으로 일단 빠져들 거예요. 헤어나올 수도 없죠. 이미 엄마와 함께 엄마의 뱃속에서 살아왔고 태어나서도 그것이 크게 구분되지 않을 거예요. 유아 자폐증은 여기 잠깐 이건 이제 그냥 부연 설명으로 이제 괄호치기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폐증이라고 하잖아요. 유아 자폐증도 결국은 유아가 엄마의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 엄마가 아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요구하고 금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자리에 발생이 생기는데 엄마가 유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서 발병한 것이 그래서 유아 자폐다. 자기만의 그 어쨌든 세계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결국 뭐예요? 엄마의 세상에서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폐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참 신기하죠. 실제로 근데 이제 자폐증을, 아이를 이제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그게 또 뭔가 억울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근데 또 역으로, 정말로 그 자폐아를 관리하고 키우는 어머니들의 어떤 그 헌신을 딱 보다 보면, 어찌 보면 저 헌신의 어떤 그 정도가 아이가 이미 그 장애가 있어서 저 정도의 헌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혹시라도 정말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그 엄마가 자리를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뭔가 다 받아들여주는 어떤 어떤 미분리의 문제에서 발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괜한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혹시 저는 그냥 그런 예측도 아니고 그냥 그걸 상상을 해본 거니까요. 혹시라도 또 여러분 그 자폐 가족이 있으신 분에게는 또 신뢰가 됐다라면 또 죄송합니다. 어쨌든 계속 가보죠. 그런데 이러한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어쨌든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다. 저 계속 어쨌든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 수업. 즉 아버지는 분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이가 엄마의 부속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는 아이의 주의상실을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아이의 어떤 그 원초적인 충동을 금지하는 행위죠. 그런데 금지는 곧 욕망을 창조하게 돼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금지됨으로써 욕망이 나오거든요. 욕망 자체가 금지예요. 그러니까 금지 없이 욕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핍 없이 욕망이 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아버지의 금지는 엄마에게 얻을 수 있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그래서 구성하게 되죠. 엄마랑 있을 때 뭐가 좋아요? 어렸을 때 신체 접촉, 애무, 포옹의 어떤 따뜻함, 음성, 시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금지가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 욕망이 아버지의 통제에 의해서 의식 속에서는 지워져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대놓고 욕망할 수는 없는, 이게 의식적 욕망이 아니라 무의식적 욕망이 되는 거죠. 억압당해서. 따라서 아이의 최초 억압은 엄마에게서 얻을 수 있는 만족에 대한 욕망을 결국은 잊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이 종종 남자아이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버지가 딸보다는 자기 경쟁자인 아들에게, 이 경쟁자는 무엇보다 또 성적인 의미에서의 경쟁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굳이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엄격하게 분리를 요구하는 게 실제로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가 종종 엄마의 애무와 어떤 그 포옹을 그래서 결국 혐오스럽고 불쾌하게 하고 부적당하게 느끼기 시작할 때 이 억압의 과정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그 상징으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구나 자기 가족과 이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상상만 해도 굉장히 막 소름 돋고 막 섬찟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제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잘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근친상간의 어떤 욕구들이 풀려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의미는 사후에 결정되듯이 엄마와 유아의 관계도 아버지의 금지에 의해 사후의 의미를 결국은 부여받은 거다. 이 의미는 최초의 의미로서 엄격하게 발화된 금지, 우리 언어니까요. 엄격하게 보면 하지마라는 그 발화된 금지와 엄마에 대한 열망 사이에 견고한 연관관계를 설정해서 그 열망이 결국은 금지와 만날 때, 이 열망이 금지와 만남으로써 욕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권적 은유에 의해 생긴 최초의 의미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그릇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 엄마에 대한 원망은 그릇된 거야, 하지마,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금지하려고 한다는 어떤 사실만으로도 이미 언어와 의미, 기표와 기의 사이에 누빔점이 설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빔점이 뭐냐면 여러분 자주 나오는 약강책을 보면 꼭 나오는 건데, 요즘은 그런 소파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소파 같은 것 보면 그 소파의 천과 그 천을 원래 그 본체와 이렇게 딱 묶어주는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단추 있죠. 그게 누빔점이거든요. 걔가 있음으로써 어때요? 안에 있는 그 소파의 본체와 소파의 어떤 쿠션인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죠. 딱 고착시켜 줄 수 있잖아요. 원래 기표와 기는 사실 완전하게 이게 딱 만날 수는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어떤 기표는 기에 닿지 못하고 미끄러진다. 이런 표현이 락강이 되게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름의 질서를 구성하고 바로 그 이 누빔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 모든 것을 의문시할 수 있음 또한 누빔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의심할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언어의 구조도 습득할 수 있다. 누빔점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빔점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예측은 가능하죠. 누빔점이 없으면 다 해체된다고? 그러면 정신병자는 또 이 누빔점도 문제가 있겠네? 벌써 이런 것도 우리는 예측 가능하죠. 자, 그래서 해체된 언어와 신조어로 넘어가서 정신병자는 은유적인 대체를 가능케 하는 언어의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부권적 은유가 가능하지 않아요. 정신병자는 자기 내면 속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끊긴 문장이나 어구들로 구성돼서 메시지 자체가 막 깨져 있는 거죠. 결국 빠진 부분을 메꿔야 한다는 그 부담감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정신병자에게 들리는 단속적인 끊어진 이런 목소리들은 말의 사슬을 끊고 그것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이러한 의미의 해체는 정신병자가 단어를 사물과 동일시한다는 점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게다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없는 그들은 유독 신조어에 남다른 그래서 애착을 보여요. 어차피 은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새로운 언어에 애착을 보이는 거죠. 기존 단어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없기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정작 이 신조어는 또
그 무엇, 또 다른 기존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조어가 나오면 그 신조어도 설명하려면 사전적 정의처럼 기존의 언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작 또 이들이 만든 신조어는 또 그 무슨 기존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단어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자, 상징적 관계의 우위. 상징계와 상상계에 대한 락강의 구분은 신경증과 정신병을 구분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환자가 친구나 동료와의 갈등 관계로 고백을 보통 한다 칩시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 어떤 친구 때문에 힘들고 어떤 동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분석을 받으러 왔는데, 알고 보면 이들의 주된 문제는 결국 상징적 타자에 관한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타자, 부모에서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어떤 죄의식과 같은 내적 갈등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증이죠. 근데 정신병은 다른 거예요. 정신병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상적 타자에 대한 얘기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주로 경쟁자나 연인과 같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 수평적인 거죠. 자신과 비슷한 연배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상징계의 권위적 인물로부터 동의를 구하려 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상상적 타자의 침범을 받게 됨으로써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 자체가 상징성, 상징계와 상상계에 있어서 어떤 구분이 신경증과 정신병의 구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주의상스의 침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신병에서는 상상계가 상징계에 의해 덧씌워지지 않죠. 아까 신경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착증도 그렇고 상상계가 상징계에 의해 덧씌워진다고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법과 질서에 편입돼야 된다. 그 뜻이었죠. 근데 신경증자는 그래서 사회화 기간 동안 주의상스의 희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상스는 아까 뭐였죠? 우리의 원초적 충동이에요. 아이가 갖고 있던 그 원초적 충동을 희생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증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예요. 리비도를 신체 전체에서 결국은 성감대에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기에 집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성감대로 흘려보내지만 정신병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증자처럼 주의상스를 충분히 희생시키지 않은 상태예요. 네. 왜? 억압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억압하는 그 상징적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그 신경증자의 신체는 기표로 그래서 더 씌워져 있는 거다. 자, 정신병자는 주의상스를 충분히 희생시키지 않았다 해서 한번 끊고요. 다시 신경증자로 돌아왔을 때 결국 우리는 신경증자의 신체는 그래서 기표로 더 씌워져 있다. 그것은 상징계에 의해 어떻게 보면 코드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는 그 자체로 아까처럼 우리 원초적인 어떤 충동을 실현하는 신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어떤 이 상징계의 기표로서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표로 더 씌워져 있다, 코드화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신체를 락강은 그래서 실제계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정작.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제계가 처음 이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 나가면 이제 그 실제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언급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신체는 사회화를 통해 길들여져서 극소수의 영역에 숨어들 뿐이고 이곳이 바로 성감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감대로 그 에너지들이 다 모이게 되죠. 주의상스는 거기서만 허락되는 거예요. 신체는 성감대 속에서만 살아있으며 실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작 실제계라고 할 수 있는 건 정작 뭐랄까 아까 신경증 환자에게는요 이 성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감대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상스는 경로화되어 있죠. 이미 너무 그 잡히지 않는 어떤 역동성이 아니라 이미 질서에 의해서 경로화가 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충동의 위계는 상상적으로 획득된 것이고 만일 그 위계를 지탱하는 상상계가 흔들린다면 그 위계 자체가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자들은 결국은 이 신경증 체계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계로 더 씌워지지 못했고 상상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상상적으로 획득된 것도 결국은 충동계의 위계가 상상적으로만 딱 주어져 있는 거여서 만약에 이 위계를 지탱하는 상상계가 흔들려버리면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위계가 무너지면 이 주의상스가 되돌아와서 신체를 격렬하게 범람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주의상스는 무조건 행복하고 쾌감만 갖고 있는 건 또 아닌 건 거죠.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충동이기 때문에 정신병자는 이러한 현상을 그래서 실제로 느낌이 외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외부의 강압적 침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주의상스의 범람을 공격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이런 공포와 연결이 되죠. 주의상스의 어떤 보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 질환의 증상으로 관능적 쾌락, 몸 전체로 전기가 흐르는 어떤 그 느낌, 혹은 황홀경에 빠지거나 생물학적으로 이유 없는 신체 고통 등등이 정신병 질환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상상계를 통해 구축된 리비도의 질서가 정신병의 발작으로 완전히 붕괴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통제되지 않는 충동들. 신경증은 초자아나 성숙된 자아가 충동을 통제한다는 점이기에 간혹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가 우리도 막 분노하고 막 이럴 때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굉장히 그 상황 자체가 뭔가 어떤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정작 대부분의 그들은 직접적인 어떤 행동으로 하는 건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부권적 기능의 근데 그 부재, 정신병은요, 모든 상징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신병자들에게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충분히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어떤 과격한 행동들이 부권적 기능의 부재를 겪는 정신병자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증자들에게는 교육과 사회와 웨디푸스화 등으로 충동을 통제하지만 정신병자에게는 이러한 검열 기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직접 표출하고 살인, 강간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죄의식은 억압을 전제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압을 받아야 억압의 과정을 거쳐야 죄의식이 생기는데 이미 죄의식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게 정신병이기 때문에 살인, 강간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그 살인마들을 비난해봤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인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정신적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죄의식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못하는 막 토끼나 강아지한테 우리가 막 어우 답답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런 것도 못해라고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굉장히 전혀 다른 존재의 어떤 사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 옹호하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정신병 치료의 핵심도 뭐예요? 그렇게 극단적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상상계의 모방의 과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자, 여성화가 나왔어요. 갑자기 저도 왜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여러분 실제로 정신병자들이요, 특히 남성 정신병자들은 종종 여성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정신병 발작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즘 안 그래도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자기의 성적 어떤 결정,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쟁점화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정작 이 브루스 핑크의 책을 보다 보면 여기 나름대로는 동성화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좀 해주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라고 당장 막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이 브루스 핑크 자체 해석을 한번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락강은 어쨌든 이 남성 정신병자가 여성이 되는 이런 과정을 정신병 자체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상징적 기능으로서 실제 아버지가 아니어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엄마의 담화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정신병의 아버지나 아버지 형상이 유년기 시절의 부족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역시 이 얘기도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겁니다. 또한 얼마나 그 모습을 보였는지도 중요하긴 하고요. 실제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건 역시 중요해요. 그럼에도 정신병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예를 들어 뭐 저처럼 집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아버지라고 해도 경작 그래도 아이에게 정신병은 발발할 수 있으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실제의 아버지가 필수는 아니다. 정신병 어떤 여부에 있어서. 근데 일부 아버지들은 근데 과도한 야심과 무절제한 권위주의로 인해서 아들과 상징적인 협약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상적 경쟁관계. 그러니까 상징적인 협약관계란 말 자체가 느껴진 뉘앙스가 있죠. 야, 너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아들에게 거세의 위협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협상책이기도 한 거잖아요. 야, 너가 지금 금지된 것을 욕망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면 너에게 그래도 너의 이러한 자리를 허락해 줄게. 여러분 이게 사회의 어떤 법질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가
이걸 하고 싶은 충동은 있겠지만 그걸 참고 이 질서 안에 따르면, 물론 안 따르면 나는 너를 거세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할 수도 있지만, 잘 따르면 너의 자리 또한 마련해 줄게 라고 어떤 상징적인 협약관계가 기본적인 어떤 이런 아버지의 이름의 권력의 힘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상상적 경쟁관계고 적대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의 어떤 구조에. 상징계가 그래서 어떤 평화를 추구한다면 상상계는 곧 전쟁을 상징합니다. 무절제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막 그에게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변명의 기회 없이 체벌을 하고 그의 요구는 또 끝도 없어요. 아무리 들어줘도 끝이 없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아이에게 괴물처럼 보이며 그들 사이는 상상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경쟁자인 거예요. 상상적인. 이런 곳에서 성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경쟁적인 긴장감이 감돌게 되어 있고 제3자가 있는 웨디푸스 관계는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아이는 횡포스러운 아버지, 상상적 아버지에 대해 여성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 여성화의 그 분석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웨디푸스 관계 형성되지 않으니까 횡포스러운 그 아버지, 상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여성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 정신병자가 형제나 친구와의 동일시로 자기 삶을 지탱하다가 평소엔 그렇게 살아왔다가 갑자기 이 여성적 위치는 겉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정신병 발작과 함께 환자의 상상적인 동일시가 무너지고 여성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도 봅니다. 혹은 어떤 정신병자는 언어 자체에 대해 자기 자신을 여성적이거나 수동적 관계로 물론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 어릴 적부터 그런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런 자신이 여성인 것에 대해서 자꾸 이런 어떤 경험들이 생긴다라면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의 부재. 자, 욕망은 질문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의 고유한 욕망은 오직 언어 속에서만 존재하고, 언어의 변증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다 언어적인 어떤 지금 구조 안에서 우리는 무의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의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의심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분석가가 욕망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환자를 위해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분석의 실패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욕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건데, 바로 이게 정신병자의 문제 중에 하나죠. 증세죠. 욕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질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욕망하지 않는데 뭐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들은 분석의 진행 동안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정신병 아니에요. 신경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분석의 진행 동안 자기 욕망, 환상, 가치 등을 점점점 진화시켜 가거든요. 변화가 돼요. 자기 인격의 중심이라 여겼던 생각에서도 쉽게 벗어나고 남성성이 갑자기 동성애성으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적 성향이라는 게 신경증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확인과 인정도 쉬워요. 변화도 많고 인정도 쉬운. 곧 에고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는 현상, 욕망의 활발한 변화를 꾸려가는 것, 그거죠. 하지만 정신병자는 사고나 관심사에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저 이들은 동일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요. 이상한 문장, 알 수 없는 말들을. 반복이 설명을 대신하기에 욕망을 위한 변증법의 자리가 없는 거죠. 언어의 구조가 없는 곳에서 욕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제 이론적 설명을 마쳤는데, 이제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사례 분석이 나오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강이 보기에 정신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아버지의 이름을 결여한 상징계가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구조적으로 복구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질서에 의해 지탱되거나 보충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치료의 핵심이죠. 정신병 치료에 있어서. 정신병자가 발작 없이 청년기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상징계 덕분이에요. 타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죠? 잘못 읽었네요. 상상계죠, 상상계. 정신병은 상상계와 연관이 있어요. 정신병자가 발작 없이 청년기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타인의 모방이라는 상상계 덕분이에요. 그래서 분석의 목표도 결국은 어디까지다? 그 상상계가 무너져서 그 정신병 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계를 다시 복구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진 않을지언정 어쨌든 상상계를 복구함으로써 정신병의 그 발작 이전에 존재했던 안정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살해 주인공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로제라는 남성이에요. 근데 이 로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면 아버지가 정작 장모에게 되게 철저히 복종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로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 아버지보다는 외할머니가 자기 가족의 상징적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하튼 뭐 이제 사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모가 죽고 나중에 아버지는 결국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철저히 자기 다른 형제만 사랑하지 로제에게는 이상하게 철저히 외면합니다. 어머니만 로제에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 정신병 발작이 대학생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뭐 실제로 이제 이 어떤 첫 증세는 자기가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쨌든 뭔가 첫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그 순간, 그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됐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증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여러 가지 정신병적 증세를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로제는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죠. 출생신고서를 그래서 아예 확인까지 해봐요. 내가 아닐 거야 라고요. 근데 확인했더니 진짜네? 그래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했는데 자기의 예측과 달리 실제 아버지로 되어 있어. 그래도 이미 자기는 믿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게 정신병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부계의 족보를 새롭게 세워서 멋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믿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필요로 하는 로제는 자기 삶을 지탱시켜줄 비밀스러운 이름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말고 심지어 이 분석 과정에서도 자신이 자신과 분석가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 그죠? 내가 분석가와 뭐 말 그대로 뭔가 성관계를 해서 말 그대로면 지금 뭐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고 혹은 자기 이름과 분석가 이름을 또 조합해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가장 특이했던 건 산더미 같은 글들을 써와요. 그리고 이걸 또 암기까지 해서 분석가 앞에서 계속 암송하는 걸 즐겨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로제가 이제 이 사례에서 분석가를 2명을 만나는데 첫 번째 분석가가 사실 잘못된 분석을 해서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분석가는 로제가 막 이렇게 암송을 계속 하잖아요. 이걸 듣다가 나름의 어떤 해석을 해준 거예요. 로제가 분석가를 타자의 위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알려줌으로써 정신병 발작을 가져오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이제 음성으로 못 알아들으실 것 같고 로제가 어떤 환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로제 자체는 그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기분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까 막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암송하고 자기의 어떤 환상의 어떤 것들을 꿈꾸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는 막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분석가가 거기서 쑥 개입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신경증 치료를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분석가가 슬며시 이제 그 욕망의 대상을 욕망의 원인을 자기가 되게끔 자신을 그 환상의 이미지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욕망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갑자기 정신병 발작이 로제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까지 로제는 꿈이 단순히 그에게 즐겁고 멋진 이미지로 생각해 왔고요. 그런데 분석가가 이 순간 개입해 자신을 타자의 자리로 이동하려 한 거예요. 여기서의 타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신경증을 유발하는 그쵸?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그 타자의 자리죠. 그러니까 신경증을 치료할 때는 실제로 분석가가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맞는데 정신병의 경우에는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 정신병의 구조에 타자의 자리가 애초에 없었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있었던 신경증자와 애초에 자리가 없는 정신병자는 전혀 다른 구조니까요. 정신구조가요. 만약 환자가 신경증자였다면 분석가의 개입은 적절했을 거예요. 환자 본인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음을 깨워주는 그 타자의 역할을 분석가가 해야 하는 게 신경증을 치료할 때 핵심이죠. 아까 우리 기억해 보세요. 첫 시간에 환자들이 막 나름대로 막 아는 체 하면서 막 준비하고 예측하고 뭐 이렇게 분석가가 어떻게 갈 거다라는 그런 예측에 대해서조차도 분석가는 다 깨버릴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깨는 주체로서의 타자가 돼야 돼요. 권력이 있는 강한. 하지만 정신병에서는 아니다. 정신병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 삶을 끌어주었던 상상적인 축을 넘어서서 분석가에 의해 상징적인 축이 들어오는 이런 그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도식을. 상상계의 상징계가 대립됨으로써 강제적인 사망관계. 원래는 이항관계였잖아요. 제3자인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냥 나와 너라는 어떤 이양적 관계만 있으면 되거든요. 상상계로서. 근데 로제에게는 그래서 처음부터 주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타자화된 분석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주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주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타자의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어떤 창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분석가가 어떤 그 망치를 갖고 있으면 그 망치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정신착란으로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잡지 적힌 문구들을 통해서 뭐야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다 끌어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신병 증세가 생겨나는 거죠. 오히려 치료에 실패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로제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라고 할 때 결국은 아버지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를 다시 억지로 갖다 세우는 건 더 위험한 거고요. 오히려 지금 뭔가 불확정적으로 자꾸 상실되어 갈 것 같은 상상적인 엄마에 대한 자리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작 초기 분석가의 판단 착오에 의해서 결국은 누가 등장한 거다? 락간 이거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한 아버지가 순수한 상징적 기능을 하는 아버지와 결국은 로제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마주함으로써 정신병 발작이 유발되는 거다. 실제로 모든 정신병 환자들은 이런 한 아버지와의 마주함을 통해서 정신병 발작이 일어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분석가는 이러한 로제의 증상을 그래서 제대로 그래도 다행히 분석해냈고요. 그래서 로제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특히 그래서 말보다 그래서 쓰는 걸 좀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은 특히 사물들을 비켜가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대요. 사물을 비켜간다. 그나마 그래서 쓰기를 원했고 또 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어떤 이 증세의 완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욕심을 내서 만약에 모든 단어를 다 소유하면 내가 어떤 이런 이 언어에 대한 불안이 없겠다라고 믿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는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기표와 기의를 연결시킬 누빔점이 없는 거죠. 없는 현상. 기표와 기의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누빔적인 어떤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어 자체가 계속해서 비껴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로제가 이건 그냥 이런 그 환상이 있었나 봐요. 203 남자가 등장하는 그 로제의 꿈을요. 여기서 분석가가 듣고 있다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 역할이 이런 거예요. 본인은 그냥 이런 꿈도 꿨어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03이란 말을 듣자마자 분석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가 어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분석가는 잘못된 해석을 해서 상징계 아버지의 자리로 자기가 들어가려다가 발작을 일으켰다면 여기에 분석가는 그게 아니라 지금 딱 셋이 아닌 둘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항관계가 아니라 이항관계만으로도 상상계적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203이라는 남자라는 그 단어 숫자만으로 바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분석가는 셋이 아닌 둘로 해석함으로써 이항관계로 충분하다는 걸 로제에게 확인해 주니까 로제는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즉 분석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한 아버지의 역할로 서려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상상계의 엄마의 역할에 더 가까운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로제에게는 상징적 아버지는 없었고 그저 상상적인 아버지만 있었을 뿐이기도 하죠. 원어갑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메커니즘이 바로 폐제인 거예요. 폐제. 그렇죠? 원초적인 그 원어갑이 일어나지 않은 메커니즘. 이 상황에서 분석가는 상상적인 영역의 모든 노력을 결국은 이제 기울여야 됩니다. 상징적이 아니라 상상적 영역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분석 주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 그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의미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분석가의 개입이 창란을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창란 상태에 대해서 이 정신병 이거 뭐야 하면서 우리는 되게 막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억압하려고 하죠. 오히려 그런 창란 현상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창란을 오히려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정신병자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서 그 창란을 은유로서 구성하는 거예요. 창란적 은유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창란적 은유를 구성할 수 있게 돼서 나름의 자신의 세계 안에서의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세계 안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로제와 같은 경우 부권적 운유 대신 말 그대로 부권적 운유 어차피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창란적인 어떤 그 새로운 족보를 막 본인이 막 구성해 봤던 것처럼 새로운 체계를 구성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만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말 그대로 마련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자, 아버지에서 더 나쁜 것으로. 자, 어쨌든 이제 살해 케이스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례 안에서도 그럼 정신병이 이런 거고 정신병의 치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신경증과는 전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시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챕터는 아버지에서 더 나쁜 것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분량이 짧은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또 어떤 갈등을 줄 수 있는데,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상징적 역할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이제 도전받고 있는 시대인 건 여러분도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이미지 있죠. 홍준표 이미지처럼 완전 지금 우리가 보면 그걸 우리는 꼴보수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꼰대라고도 하잖아요. 꼰대 문화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지금 사회에서는 강한 아버지상이라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정신분석에서 봤을 때 물론 그런 꼭 실제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런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가족 삼각형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여러분 어때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죠. 독신 여성이 있고요. 그냥 혼자 사는. 혹은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는 레즈비언 커플도 있고요. 미혼모 있죠. 이혼에 의해서 엄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혼모라고 해야 되나? 이혼모도 있고 미혼모도 있고요. 혹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가정이라는 아빠들 많잖아요. 굉장히 오히려 더 다정다감한 아버지들. 이것처럼 반권위적 태도 등 기존의 부권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랬을 때 락강은 이런 부권적 기능을 최고의 가족 구조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락강이 굉장히 꼰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강한 아빠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어쨌든 이것만큼은 사실 아니야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자꾸 사회적으로 배척하게 되고 상징적인 기능을 자꾸 전복시켜가지고 없애버리는 것들은 결코 이로울 것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 기능을, 아버지의 역할을 배척하고 그 기능을 전복시키는 건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능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버지의 그 꼰대 문화나 이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나쁜 게 많지만 아까 좀 중요한 상징적 아버지잖아요. 최소한 어떤 권위가 있고 개입해야 되고 엄마와 나를 분리시켜주는 그 초자적인 상징적 아버지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약화된다라는 건 더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다. 결국 뭐예요? 정신병의 발병률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외에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딱히 발견되지 않는 한 아버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정신병의 발병률을 높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정신병 파트는 다 끝이 났는데 정말 여러분 고민이 되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동성애 가족 문제까지도 다 어쨌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비판을 많이 하죠. 너희 서로 자기 성을 선택하고 동성끼리 사랑한다 하는 것을 자기의 자유 선택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과연 그랬을 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입양하면 되지 않냐라고도 표현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정신분석에서 특히 이 정신병 기제에서 봤을 때는 문제는 폐제된 아버지, 존재하는 상징적 아버지가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폐제돼 버린 아버지가 그런 구조, 가족 삼각형이 형성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런 정신병 발병률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커질 거다라는 건 이 정신분석의 원리에 의하면 분명한 사참이 되거든요. 자꾸 고민해 볼 만한 문제죠. 과연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 최근 사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많은 흉악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에서도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그런 폭주하는 증오 범죄보다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이거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죠? 이런 흉악 범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사회 안에 그러니까 이런 범죄뿐만이 아니라죠. 범죄가 아니어도 여러분 결국은 이 정신병 증세 자체는 본인에게도 너무나 괴로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병 발병률 자체를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장 두꺼운 분량이기도 합니다. 신경증 파트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현실의 우리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어떤 신경증의 증세를 갖고 있고, 나는 강박증인지, 혹은 나는 히스테리에 가까운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분량이 많아서 과연 이거를 또 이번 주에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또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